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퇴직한 남성입니다. 한 곳에서 제 청춘을 다 보내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키웠네요. 다들 저처럼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평범해 보일 것만 같은 제 삶이 평범하지 않게 흘러온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많은 선자리와 소개가 들어왔지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셔터가 내리지면 그때부터 진짜 바빠집니다. 일원이라도 틀리면 그날은 무조건 야근이 필수였지요. 일원이 누군들 제대로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알이 튀는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피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저 또한 그랬네요. 우리 지점으로 입사한 신입 여직원들 중 유난히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고를 갓 졸업하고 와서인지 풋풋하고 순진해 보였지요. 처음에는 업무가 서툴러 많이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요, 배미정 씨.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힘이 나네요. 언제 기 죽었냐는 듯 해맑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제 가슴에 파고들었죠. 그때부터였는지 제 시선은 언제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며 진심으로 대한 일투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며 진심으로 대하는 그녀의 모습 또한 제 시선을 머물게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실수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녀에서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늘 일 마치고 시간 되시면 저랑 차든 밥이든 같이 하실래요? 미정, 네. 감사하지만 선배님, 오늘 말고 주말이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여직원 선배님, 저는 오늘 가능해요. 제가 밥 살 테니 미정이 대신 저는 안 될까요? 그녀 옆에 있는 여직원이 있었는지 그 여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제가 걱정한 건 그녀가 저의 소심한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는 줄 알았지요. 그녀가 주말에 만나자고 하니 제 입은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와 직장이 아닌 바깥에서 만나니 또 다른 모습으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와는 달리 더 잘 웃고 활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없는 시간을 쪼개어 야간대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일은 좀처럼 시간 내기가 힘들었던가 봅니다. 우리는 지친 한 주를 보내고 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주말에 어김없이 만났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지만 딱히 뭔가 이뤄놓은 게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라 현실의 벽은 높았지요. 그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고 저는 승진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에게 확실한 어떤 약속을 못하고 이적미적 거린 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던 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하필이면 그녀가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아니란 게 분명했죠. 뭔가 큰 착오가 있었음이 분명했지만 저는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승진을 앞둔 저에게 괜한 불똥이 튈까봐 몸을 사린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일로 내부 감사까지 받고 어느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꿋꿋이 혼자 버텨냈지요.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진범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함으로 덤터기를 쓴 걸로 드러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진 진범의 정체는 그녀와 함께 들어온 동기이며 그녀에게 해악을 끼친 이유가 어이없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평소 저를 흠모했지만 제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녀에게만 꽂혀 있으니 그녀를 질투해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녀만 바라보고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의 중심에는 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그녀는 이 모든 걸 온팡 다 뒤집어 쓰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녀를 방어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든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정,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이 힘드네요, 선배님. 흐흐.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 만나는 것에 대해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흐흐. 그녀는 저와의 거리를 두고 주말마다 이어지던 만남조차 거부했지요. 저는 그 마음을 10분 이해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힘들 때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은 저의 비급함과 제 아니만 생각한 것이 한몫했으니까요. 그녀는 멀어져 가는 마음만큼 저와 부딪히는 게 불편했는지 순환근무를 신청한 후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아 가버리자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 제가 못나 보였지요. 그녀를 잡아본들 그녀가 더 힘들어 할 것 같다. 이로써 제 마음 또한 접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한동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시렸지만 또 다시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차츰차츰 잊혀져 가는 듯 하더군요. 그래도 간간히 제가 미련을 못 버렸는지 그녀가 근무하는 지점의 소식이나 그녀의 근황에 대해 한 달이 건너 얼핏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나서 그녀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나갔다는 거 외엔 전혀 알 길이 없었죠. 이렇게 저의 첫사랑인지 풋사랑은 시작만 한 채 끝을 못 보고 흔적 없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으니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적당한 아가씨를 만나 선보고 결혼했네요. 아내는 저의 내조와 아이들 낳아 알뜰살뜰 키우는 것이 전형적인 주부의 모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아내의 덕택에 제가 마음 편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너는 어찌 된 것이 집에서 애만 키우고 일할 생각을 안 하냐? 우리 아들 능력이 좋아서 그렇지 혼자 벌어서 내 식구 감당하는 거 항상 고마워해. 저희 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있다 보니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모른 척 넘어가서 제가 결혼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어머니 마음에는 그 앙금이 남아 있어서인지 아내를 보면 수시로 가시 돋친 말로 아내의 마음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이러는데도 애써 외면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평정심을 유지했지요. 그러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니 아이들의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한 아이당 학원을 서너 개씩 보내주는 것도 모자라 어디 유명한 학원 선생이 있다면 그곳에 못 보내 안달이었죠. 날이 갈수록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집착했습니다. 아내 요즘은 학원을 보내더라도 좋은데 보내야 되는데 그냥 저냥한 곳에 보내면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말야. 여보, 우리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 나 이 사람이 참 여기가 어때서 그래? 이곳도 사람들이 못 살아서 안달인데 당신이 우리 애들 미래나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 알겠는데 적당히 좀 하자. 아내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이사까지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하고 있었죠. 아내는 이때다 싶었는지 다른 정보를 접하고는 이사 대신 애들을 유학 보내자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졸랐습니다. 아내, 우리 애들 아무리 좋은 학원에 보내고 이것저것 시켜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당신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안 가겠다고 하니 강신 승진했겠다. 우리 애들 유학 보내면 안 될까? 요즘은 영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강신도 잘 알고 있잖아. 유학을 다녀와야 나중 어디라도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학원 서너 개 다녀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 같아. 아내가 이처럼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리는 건 처갓집이 어려워지면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다 저를 만나 결혼한 것이었죠. 거기다 저희 어머니가 한몫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아내의 못다 이룬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아내에게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이를 제가 수긍한 걸로 알아듣고는 다음 날부터 우리 애들이 다닐 학교와 유학원 등을 알아본다고 분주했습니다. 제가 참 난처했지요. 그러다 연말을 맞아 직원 가족들이 다 참석하는 모임을 회사에서 주최해 가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보여 안부를 묻고 하는데 저와 같이 입사한 다른 지점에 근무하는 동기가 보여 인사를 나누었죠. 동기, 너 우리 동기들 중 승진이
제일 빠른 거 알고 있어. 나 그런가?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동기 나야 뭐. 우리 애들 다 유학 보내고 마누라도 같이 가고 요즘은 기러기로 살고 있어. 나 그래. 내들 어디로 유학 갔어? 넌 힘들지 않고 동기가 저보다 승진이 늦으니 급여 또한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애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니 의외였습니다. 동기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에 쏟아 붓는 돈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교육 환경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경쟁 위주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했습니다. 동기 혼자 좀 고생하면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고 아이들 미래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선택을 잘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동기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우쭐해하면서 저 들어라는 듯이 우리 애들도 곧 유학 보낼 예정이라며 맞장구를 치고는 관련 정보를 묻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와 고심 끝에 아내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지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며 이미 캐나다로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우리 아이들의 유학길은 아내가 꼼꼼히 준비한 덕에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고 복작복작하던 집안이 어느 한순간 휑해지니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집을 저 혼자 지내기 못해 팔고서는 원룸으로 옮겼네요. 당연히 팔고 남은 집값도 아이들 유학비에 다 보탰습니다. 이러고 나니 제게 남은 건 직장과 대여섯 평 되는 원룸, 연식 오래된 차가 다였죠. 그리고 말도 못하게 벗어나기 힘든 도덕감과 우울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가족들과 통화한다고 해도 그 적적함은 시사그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승진은 제가 빨리 했지만 기러기 생활 선배인 동기 녀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지금 못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넌 어떻게 견뎠어? 동기 말도 마라.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든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당장 캐나다로 날아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3, 4개월이 고비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 이런 생활 몇 년은 더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몸소 터득한 비법도 알려줄 테니까 술 한 잔 사든가. 저는 동기가 비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술이든 밥이든 다 산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지요. 동기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하루빨리 만났습니다. 녀석은 있는 거드름 없는 거드름 다 피우고 밥이며 술까지 먹었는데도 그 비법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탄 저는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야, 내가 얼마나 힘들면 너한테 사정사정하는데 동기 좋다는 게 뭔데 이러는 거냐. 동기 내가 너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 만약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너랑 나랑 한 배를 탄 거는 물론이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뭔 대단한 비밀이길래 무덤까지 운운하는지 엄청 궁금해지더군요. 귀를 쫑긋 세우고 동기가 무슨 말을 할지 귀 기울였습니다. 동기 실은 말야. 나 지금이 무척 행복해. 애들이랑 마누라도 내 능력될 동안 거기서 계속 살면 좋겠고 언제까지 이대로 지속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기도 해. 하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집에 들어와서 무조건 술을 마시지 않으면 고독감과 허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겠더라. 잠도 안 오고. 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만 말해봐. 동기, 그게 말이지. 만남 주선하는 이벤트가 있어. 그거 한번 해봐. 신세계가 따로 없더라. 나 좋다는 사람 있으면 만나서 연애도 해보고 총각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거기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 보니 여자에 대한 안목도 길러지는 게 좋은 것 같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좋은 여자 있으면 이혼했다고 속이고 지금 나처럼 같이 살아도 되고. 하하, 이번 주 이벤트 잡혔는데 한번 안 가볼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기가 말하는 그 비법이라는 것이 즉석 만남 이벤트에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바람 피우라는 것이었죠. 어이가 없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는가 싶어 밥 산다고 한 거 다 취소하고 2번 다시 볼 일 없다며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시간 맞춰 아내에게 전화했지요. 캐나다와 한국에 시차가 있어 시간 맞춰 전화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가족들 목소리는 듣고 싶은데 기다리다 자칫 잘못해서 잠들어 버리면 그날은 건너뛰어야 했죠. 그러다 한 번씩 통화하면 아내의 잔소리는 국제 통화라 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끊자고 하는데 그날은 제가 쓸데없는 말을 더 늘어놓으며 한참 전화기를 잡고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퇴근 후 저도 동기처럼 매일 술 한 병을 사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밥 해 먹는 것도 얼마나 서글픈지 밥이 안 들어가 술 없이는 안 되겠더군요. 날이 갈수록 밥 해 먹는 것도 귀찮아. 배달시켜 먹다. 그것도 귀찮아. 라면에다 소주 한 잔을 걸치니 그게 딱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라면을 주식으로 삼게 되었네요. 이런 생활이 이어지니 동기의 말 맞다나 4개월째 최대 고비가 오더군요. 한계치가 왔는지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빨래는 빨래대로 쌓여 신내를 풍기고 다음 날 입고 갈 옷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청소 또한 누가 집에 올 사람이 없으니 자꾸 미루게 되고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해서 먼지가 곳곳에 쌓여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3 아내의 빈자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져 사무치는 그리움을 매일 달래야 했습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러다 동기의 말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 마음을 다 잡고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에 도리지를 치며 취미를 가져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의욕이 없어서인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제가 딱히 잘한다거나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운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겨우 일어나 회사 가는 것도 버거워 운동할 생각은 엄두도 안 냈지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거사. 저는 연차를 내서라도 캐나다로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한 채 말이죠. 가족들을 본다는 마음에 저 혼자 들떠서 긴 비행 시간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말자 저는 곧장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내가 말하길 그 시간에는 늘 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근처에 장 보러 갔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더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아내의 모습이 보였지요. 화들짝 놀란 아내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타박만 이어졌습니다. 아내 여기까지 오는 비행기 삭시 얼만데 서울에서 부산 오는 것처럼 왔어. 그 돈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하고도 남을 돈인데 이러려고 우리가 떨어져 사는 거 아니잖아. 내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오죽했으면 제가 날아갔겠습니까? 아내는 제 마음도 몰라주고 타박만 하니 서운하다 못해 섭섭했습니다.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아내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 당신 이 시간에 집에 늘 있다며 어디 다녀온 거야? 시차 적응도 안 돼 길거리에서 잠들 뻔했잖아. 아내 어딜 다녀오긴 근처 애들 친구 엄마랑 차 한잔 마시며 수다 떨고 왔지. 들어가 얼른. 아내도 화제를 돌리며 그때서야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더해진 집안은 정갈하게 잘 해놨더군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 눌러 살고 싶었습니다. 좀 있으니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못 본 사이 훌쩍 자란 것 같기도 했지요. 아이들의 표정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밝았습니다. 아이들, 아빠, 여기 너무 좋아. 학원에 안 다녀도 되고, 영어를 잘 못해도 수업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 공부 게을리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아이들은 제가 공부 안 한다고 우려할까봐 미리 연막을 치더니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좋겠지요. 다만 걱정인 것은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달라진 듯 한 아내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머무르는 동안 아내는 온종일 바쁘다며 어렵게 온 저를 그리 챙기지 않더군요. 저는 제가 가족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면 내심 좋아해 줄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오지 말라는 뉘앙스로 말해서 귀분 다 잡치고 비행기를 탔네요. 그나마 그립던 가족들 얼굴을 보고 오니 한 달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니 저는 예전처럼 또 똑같은 패턴에 빠져 허우적거렸지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과 아내를 봐서라도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 좀 나아지는 같았죠. 그러나 불 꺼진 원룸에 들어서면 여전했습니다. 하여간 하루를 꾸역꾸역 마무리하고 나면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그러던 중 동기 녀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기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전에 내가 나 꼬드겨서 내 비밀 다 아니까 여 아니면 나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갑갑해 죽겠어. 술은 내가 살 테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줘라. 나 또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동기고 뭐고 너 안 볼 거야. 동기 그래 알았으니까 일단 나오기나 해라. 간만에 본 동기 녀석의 얼굴은 꼴이 날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새카만 것이 몸은 비쩍 말라 있었죠. 너 어디 아프냐? 안 본 사이 꼴이 왜 이래? 동기 큰일 났다. 나 어떡하면 좋으냐? 글쎄 내 입이 문젠지 말이 씨가 됐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 동기 녀석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동기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 몰래 이성을 만나 총각 행세까지 하며 긁히지 않고 나름 잘 지내고 있었던가 보더군요. 가족들과도 간간히 연락하면 어느 날부터 동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도 저처럼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 할 요량으로 캐나다로 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동기 몰래 가족들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아내와 연락이 닿은 동기는 이사한 집으로 가보니 낯선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기 아내의 말로는 영어 가르쳐 주는 현지인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김새는 이상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없으니 그렇게 며칠 머무르다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아이들의 태도였다고 했지요. 아이들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동기에게 아빠라고 여기는 감정이 덜했고 오히려 선지인 남자와 더 친하게 지냈다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동기의 애들이 어려서 가서인지 사고방식 자체가 캐나다인이 다 된 것 같아. 나는 한국에서 돈 벌어다 주는 ATM 정도로 여기고 있더라고. 내가 이러려고 애들을 유학 보냈는지 내 말이 씨가 돼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동기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동기의 아내에게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봐도 못 본 척 했다고 하더군요. 괘씸해서 생활비를 안 보내주면 동기가 오히려 가족을 방치한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동기의 아내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딱하기도 했지요. 동기는 아이들이 커나가니 비용이 더 들어가 집마저 내놓고 원룸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저랑 처지가 비슷한 듯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속이 타 들어가 두토록 자랑하던 이벤트에도 안 나가고 삶에 재미가 없다며 하소연했지요. 저는 동기의 말을 다 듣고서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아내를 보러 갔을 때 좀 수상했는데 혹시나 생각이 들었죠. 설마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전화했죠. 지금이야 무료 화상 통화나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딱히 전화 외에는 연락 수단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래서 제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제 사는 게 걱정돼 지방에서 올라오셨죠. 엄마, 너 이러고 사냐?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 게야. 어휴, 일하면 좀 봐. 이런 거만 먹어서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러지 말고 애미랑 애들 들어오라고 해. 뭔 영광을 볼 거라고 내 잘난 아들 등골까지 빼먹으며 이러고 사냐. 어머니는 저를 보며 탄식했고 안 그래도 성에 안 차던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할수록 어머니의 화를 돋우는 듯 했지요. 어머니까지 와서 제 마음을 어지럽히고 가니 제 마음은 쑥대밭이었습니다. 당장 가 본다고 한들 방법이 없었기에 저 혼자 속만 태웠더랬죠. 그날도 아마 심란한 마음으로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옆 건물에서 고성이 들렸지요. 험악하게 생긴 남자와 여자가 한 여자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허망남, 당신이 경매를 받아왔든 말든 이사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짐을 안 뺄 테니 그리 아쉽구려. 우리가 원하는 비용에서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도 소용없소. 경매녀 누군 이사를 안 해본 줄 아세요? 저도 줄 만큼 봐줬잖아요. 이사 비용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는데 누가 그만큼 주겠어요? 정 그러시다면 법원을 통해 처리하도록 할게요. 야무지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그녀를 험악한 사내와 여자가 우악스럽게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힘을 못 이기고 뒤로 넘어졌죠. 저는 얼른 달려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험악한 사내와 여자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투덜거리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네요. 다친 신대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툴툴 털고 일어서는 그녀를 보니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그녀였죠. 나 아니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저 모르겠어요? 미정 어머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제가 험한 꼴 당할 뻔했는데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오래전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미정 씨였습니다. 뜻밖의 곳에서 만나니 무척 반가웠죠. 그래서 근처 카페로 가 차를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저만 세월을 정통으로 맞이했고 그녀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인 것 같더군요. 나 어떻게 지냈어요? 미정 씨는 여전히 그대로이네요. 미정 아까 보셨다시피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 돈 벌고 있어요. 주로 경매 위주의 물건에 투자해서 수익이 괜찮네요. 그녀는 새로 옮긴 지점에서도 맘고생이 심했든가 보더군요. 그래서 야간대학을 졸업 후 다시 취업하려 했으나 부모님 건강이 악화돼 돌보다 보니 공백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경매학원에 다니며 부동산에 눈을 떠 제법 자리를 잡은 모양이었죠. 그런 사정으로 아직 혼자라고 했습니다. 미정 부모님 돌보고 돈 벌다 보니 누굴 만날 시간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아직 결혼도 못 했어요. 저는 그녀의 얘기를 듣자 순간 제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기도 했고 그녀와의 끊어졌던 연을 이어가고 싶었죠. 난 결혼해서 애들도 뒀는데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조만간 애들이 더 크면 이혼할 생각이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치를 살펴보니 생각이 많은 듯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쐐기라도 박듯 또 둘러댔습니다. 나 그래서 애들과 아내는 외국 다 나가 있고 나 혼자 이 근처 원룸에 살고 있네요. 제 인생이 왜 이런지 미정 씨와 함께 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오네요. 그녀는 제가 측은해 보이는지 말없이 차만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도 옛 생각이 났는지 저랑 밥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른 그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 그랬던 것처럼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녀를 만나다 보니 저의 시름은 사라져 버리더군요. 동기 녀석의 말처럼 저도 이대로 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상한 아내를 생각하며 속 썩이는 것보다 이 편이 더 나았죠. 그녀가 경매받은 집이 한두 채가 아니고 그중 하나가 비면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도와주고 하다 보니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기더군요. 나 이러는 게 꼭 신혼집 꾸미는 것 같네요. 미정, 그러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살고 싶은 곳으로 꾸며 볼까요? 그녀의 즉흥적인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하고 우리는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열을 올리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극을 진짜처럼 해서인지 인테리어가 다 끝날 때쯤 그녀가 그랬죠. 미정, 이 집 아무한테도 새내기 싫군요. 그냥 우리가 살면 안 될까요? 원룸에서 살지 말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저는 그녀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고 했지요.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위선적으로 흘러갈지 몰랐습니다. 당장의 달콤함에 빠져 제가 뭔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지요.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동기 녀석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일단 짐을 싸서 우리의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저의 이성이 끊임없이 저를 꾸짖고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살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에게 연락이 잘 안 되어도 그 전처럼 걱정이 안 되고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돈만 제 날짜에 맞춰 따박따박 보내주니 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이중 생활이 들통나고 말았지요. 제가 먹는 게 부실해 어머니가 손수 장만한 반찬을 제가 사는 원룸으로 오셔서 그곳에 맡겨두고 가셨나 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니 관리인이 저한테 전화했지만 제가 연락이 닿지 않아 디상 연락으로 적어준 아내의 전화번호로 전화했는가 봅니다. 아내는 어떤 낌새를 느끼고 한국으로 당장 날아왔지요.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어쩐 일이야?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뭔 일 있어? 아내 일은 무슨 그냥 연락했어. 당신 어디 있어? 나야 뭐 원룸에 있지. 지금 누워서 TV 보고 있다. 아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원룸 앞에 와 있으니까 문 열어줘.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기겁하는 줄 알았지요. 후다닥 옷을 챙겨 입고 제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정말 와 있더군요. 아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당신 놀래주려고 왔는데 원룸에 있었다며 어디 있다 온 거야? 나 그게 말이지. 친구 집에 가 있었어. 바로 그 동기 녀석. 아내는 제가 둘러댄다는 것을 알고 신문하듯 꼬치꼬치 캐묻는데 저는 간담이 서늘해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더듬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심스러워. 당신은 내가 캐나다 갔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 당신이 우리 애들 학비 보내는 것도 힘들 텐데 나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여태 말 못한 거야. 내 힘으로 공부 더 하고 싶어서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랭귀지 스쿨도 다녔어.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내가 실망할까봐 동기 녀석 집에서 같이 기거하고 있다며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동기 녀석에게 전화 걸었죠. 우리 와이프가 너 좀 바꿔달라고 하네. 아내 우리 남편이랑 같이 지낸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같이 지내시는 거 알려주셨으면 제가 덜 걱정했을 텐데 여하튼 고맙습니다. 동기야, 네. 뭐 그렇죠. 둘이 같이 있으니까 적적하지 않고 좋네요. 하하. 눈치 빠른 동기 녀석이 다행히도 잘 대답해 주더군요. 아내는 저에 대한 의심이 풀렸는지 저랑 원룸에서 자고 다음 날 바로 떠났습니다. 저는 10년 감수를 한 듯 했죠. 그러나 저는 한쪽의 불은 끄지만 또 다른 한쪽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동기 녀석의 아궁이에도 불을 지폈지요. 제가 급하게 나가서 하룻밤 자고 오니 그녀가 쌍심지를 켜고 물었습니다. 그녀 하얗게 질려서 허겁지겁 나가는 거 보니까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요.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후의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응징할 거예요. 저 예전에 배미정이 아니에요. 나 미안해요. 제가 말한 거 다 사실이긴 하지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별거가 아니라 애들 엄마랑 애들 유학 가 있고 나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그 순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에 별이 번쩍거렸습니다. 그녀가 제 따귀를 대차게 후려친 거죠. 그녀의 분이 안 풀렸는지 반대쪽도 후려쳤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도 모자라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서는 저한테 휘둘렀습니다. 저는 맞지 않으려고 요령 좋게 피하다 코너에 몰려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실컷 맞은 저는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를 들었지요. 그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기겁하고 비열한 것이 온 몸에 배어 있구나. 당장 꺼지지 못해. 저는 그녀가 씩씩거리고 있는 틈을 타서 맨발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36개 주랭랑치듯 달아났지요. 그날의 망신살은 이루 말 못합니다. 네, 저도 압니다. 맞을 짓을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그녀 쓰레기 같은 내 짐들 문 밖에 놔뒀으니 싹 다 가져가. 그리고 내가 저지른 파렴치한 짓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두고 봐. 나 미정 씨,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녀는 저한테 독을 품은 채 전화를 끊어서 제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녀의 그 기세라면 언젠가 저한테 보복이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제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녀가 제 짐에다가 화풀이를 해놓았더군요. 옷은 전부 갈기갈기 다 찢어 놓았고 제 소지품 또한 멀쩡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쓰레기로 만들어 놓았지요. 저는 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저에게 동기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동기, 내가 내 목숨 구해준 거지. 나한테 선비질 하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내가 해봐서 알잖아. 내 마음 10분 이해하니까 얼굴 좀 펴라. 어라, 맞아서 그런 거구나. 동기는 저의 약을 살살 올렸지만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 일로 동기와 저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동기의 아내는 그 이후로 아예 한국에 나오지 않았고 동기의 애들도 커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동기는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가진 것 다 털리고 이혼하게 되었지요. 저도 세월이 흐른 후 아내와 아이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나왔지만 애들은 이미 겉모습만 한국인이었지 캐나다인이 다 되어 개인주의를 띄어 뭐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군요. 저 또한 동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애들한테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캐나다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
온 후 괜찮은 곳에 들어가 경력을 쌓았습니다. 아내가 조금 유명해지니 미정 씨가 아내에게 먼저 연락해 모든 걸 말했는가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말했던 것처럼 진짜로 별거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말이죠. 그러다 우리 아이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아내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흉을 보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아내가 속이 상하면 가끔씩 저한테 전화하더군요. 아내의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 것인데 우리가 너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 그렇게 극성맞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챙기면서 살 것 그랬네.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거기에 나도 일조한 것 같아서 뭔지 모르게 씁쓸해. 지금에서야 말이지. 사실 나도 당신 어머니 피해서 캐나다로 간 것인지 몰라.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어 남은 거라고 내 집도 없고 전셋집이 다 이니 허탈했습니다. 이러려고 아이들 유학 보낸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아내의 하해와 같은 아량에 우리 둘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간극을 좁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기 녀석과 같은 전철은 제가 밟지 않을 것 같네요. 애들은 자기들 잘났다고 하니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아내와 저희 남은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싶고 아내와 그녀에게 속죄하고 싶습니다. 기러기 가족의 삶을 지향하고 한 번쯤 어떤 것이 가족과 나를 위하는 삶인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며 제 얘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